안녕하세요. 오늘은 블랙햇 USA 2026 종합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블랙햇은 1997년에 시작해서 올해로 29주년을 맞은 사이버 보안 업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깊이 있는 연구 컨퍼런스입니다. 다른 보안 행사들이 제품 전시 위주라면 블랙햇은 동료 심사를 거친 취약점 연구 발표가 핵심이거든요. 올해는 8월 1일부터 6일까지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 베이 컨벤션 센터에서 엿새 동안 열렸습니다. 앞에 나흘은 트레이닝, 4일은 서밋데이, 그리고 5일과 6일 이틀이 본 행사인 브리핑이었습니다. 올해 행사의 핵심 테마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공격이 싸지는 시대, 그리고 AI 에이전트가 공격 표적이면서 동시에 공격 무기가 된 해입니다. 규모를 보시면 전체 브리핑이 121개였고 그중 35개, 그러니까 약 29%가 AI 보안을 직접 다뤘습니다. 3개 중 하나꼴이죠. 그럼 지금부터 핵심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블랙햇은 크게 3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이전트 익스플로잇이 하나의 독립된 연구 분야로 자리 잡았다는 점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AI 보안 연구는 주로 모델 자체, 그러니까 GPT나 클로드 같은 기반 모델을 어떻게 속일까에 집중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달랐습니다. 연구의 대다수가 자율적으로 도구를 쓰고 행동하는 에이전트를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는 플리즈픽스라는 취약점입니다. 제니티랩스가 발표한 건데 이메일이나 캘린더 초대에 숨겨놓은 지시문만으로 사용자가 아무것도 클릭하지 않아도 AI 브라우저를 통째로 탈취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연구진은 이걸 인텐트 컬리전, 우리말로 하면 의도 충돌이라고 이름 붙였고요. 중요한 건 이게 버그 하나 고쳐서 될 문제가 아니라 설계 결함이라고 못 박았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공격 비용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팔로알토 유닛 42의 자율 취약점 연구 시스템 노바가 단 2달 만에 오픈소스 프로젝트 3,915개를 분석해서 취약점 14,090건을 확인했는데요. 그중 99.4%가 지금까지 아무도 보고한 적 없는 새로운 취약점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키노트 제목이 희소함의 종말이었는데 정확히 이 상황을 짚은 겁니다. 이번 행사의 규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큰 숫자 4개가 보이실 텐데요. 먼저 피어 리뷰 브리핑, 그러니까 동료 심사를 통과한 정식 연구 발표가 121개였습니다. 블랙햇 공식 발표는 100개 이상이라고만 했는데 실제 스케줄을 집계하면 121개입니다. 두 번째, 그중 AI 보안 관련이 35개입니다. 전체의 29%, 거의 3개 중 하나죠. 단일 주제로는 압도적 1위입니다. 세 번째, 아스날이라고 부르는 오픈소스 툴 데모가 현장에서 89개, 여기에 랩 세션 20개가 더 있었습니다. 네 번째, 스폰서 세션이 120개 이상, 트레이닝 과정이 100개 이상이었습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올해 신설된 프로그램이 3개 있는데요. 사이버 워포럼은 실제 사이버 분쟁과 작전을 다루는 전담 포럼이고, 블랙햇은 보안업계 여성 리더십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힘스와 공동으로 첫 의료보안 서밋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블랙햇은 관례적으로 참가자 수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리뷰에서도 참가 인원은 미공개로 표기했습니다. 참고로 녹화된 브리핑은 8월 14일부터 9월 14일까지 이벤트 앱에서 패스 소지자에게만 제공됩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AI 보안 세션 35개가 어디에 몰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왼쪽 차트는 블랙햇 공식 분류가 아니라 스트라이커라는 회사가 정리한 주요 세션 30개를 제가 주제별로 나눈 집계입니다. 이 점 감안해서 봐주세요. 가장 큰 덩어리는 에이전트 공격입니다. 10개 세션이 여기 몰렸습니다. 두 번째가 LLM을 공격 도구로 쓰는 연구로 9개, 세 번째가 방어 프레임워크로 6개입니다. 정책과 전략이 3개, AI 인프라 공격이 2개고, 오른쪽 카드를 보시면 이 분포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체크포인트 연구진은 랭체인, 크루AI, 오토젠, 시멘틱 커널 같은 에이전트 프레임워크의 코어 런타임 자체에 악용 가능한 로직이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발견인데요. 지금까지 방어 전략은 에이전트가 쓸 수 있는 도구를 통제하자였거든요. 그런데 도구 권한이 없어도 프레임워크 내부를 통해 장악당한다면 전제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둘째, LLM의 공격 활용이 데모 수준을 넘어 프로덕션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텐센트 쉐노랩은 크롬과 안드로이드에서 로직 취약점을 100개 넘게 자동으로 찾아냈고, 포트스위거의 제임스 캐틀은 AI가 아예 새로운 공격 기법 자체를 발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셋째, 반대로 방어 쪽은 확실히 밀립니다. 챗GPT, 클라우드플레어 워커스, 클로드 코드 전부 샌드박스 탈출이 시연됐습니다. 넷째, 엔비디아 연구진이 발표한 와스프 OS는 파인튜닝한 오픈소스 모델이 프론티어 모델과 대등한 공격 성능을 낸다는 걸 보여줬는데요. 공격자는 비싼 모델에 접근할 수 없으니 역량에 한계가 있다는 방어 측 가정이 깨진 겁니다. 올해 블랙햇에서 가장 주목받은 발표는 제니티랩스의 플리즈픽스입니다. 이름부터 재밌는데요. 제발 고쳐주세요 라는 뜻이죠. 핵심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AI 브라우저는 사용자를 대신해서 이메일을 읽고 웹페이지를 보고
캘린더를 확인하면서 일을 처리합니다. 그런데 이 에이전트는 내가 읽으라고 요청받은 내용과 그 내용 안에 숨겨진 명령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아주 성실하지만 판단력이 없는 신입 직원에게 여러분 계정을 다 열어주고 이메일을 요약하라고 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 이메일 안에 이 내용을 요약한 다음 받은 편지함 전체를 이 주소로 보내라 라고 적혀 있으면 그 신입은 그대로 합니다. 연구진은 이걸 인텐트 컬리전, 의도 충돌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실제로 시연된 피해가 상당한데요. 크롬의 클로드에서는 이메일 요약을 시켰을 뿐인데 지메일 데이터가 유출되고 구글 드라이브가 공유되고 슬랙과 X 계정까지 탈취됐습니다. 퍼플렉시티 코멧에서는 오염된 캘린더 초대장 하나로 로컬 파일과 패스워드 매니저 워크플로에 접근했고요. 챗GPT 아틀라스에서는 X에 올라온 평범해 보이는 링크로 에이전트를 가로채서 피해자의 왓츠 앱으로 피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마존 어시스턴트를 조작해서 피해자 카드로 부정 결제까지 시켰습니다. 사용자는 아무것도 클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로 클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연구진의 결론입니다. 제니티의 스타브코에는 이건 고칠 버그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환경에 강력한 신입 내부자가 하나 등장했는데 그 내부자는 일상적인 콘텐츠만으로 탈취될 수 있고 기존 방어 체계는 이 존재를 전제로 설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장의 권고는 명확합니다. AI 브라우저로 업무 계정에 로그인하지 마세요. 프리즈픽스와 함께 주목받은 발표 두 편을 보겠습니다. 왼쪽은 GPU 브리치입니다. 엔비디아 GPU를 겨냥한 최초의 표적형 로우 해머 공격인데요. 로우 해머가 뭔지 잠깐 설명드리면 메모리 셀에 특정 패턴으로 반복 접근하면 물리적으로 인접한 셀의 비트가 뒤집히는 현상입니다. 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를 망가뜨리는 거죠. 이건 CPU D램에서는 10년 넘게 연구돼 왔고 TRR이나 RFM 같은 완화 기술이 상당히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GPU D램에는 그런 하드닝이 없습니다. 연구진은 GDDR6 메모리에서 비트 플립을 일으켜서 권한 상승, 프로세스 간 메모리 접근, 나아가 IOMMU를 우회해서 호스트 루트 쉘까지 도달하는 전체 체인을 실증했습니다. 선행 연구인 토론토대의 GPU 해머는 RTX 3060에서 최대 1171번의 비트 플립을 유도했었는데 이번엔 거기서 시스템 장악까지 간 겁니다.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 AI 학습과 추론이 돌아가는 곳이 바로 멀티 테넌트 클라우드 GPU거든요. 여러 고객이 같은 물리 GPU를 나눠 쓰는 환경에서 테넌트 격리 과정이 흔들리는 겁니다. 오른쪽은 체크포인트의 No Tools Required입니다. 제목 그대로 도구가 필요 없다는 뜻인데요. 랭체인, 크루AI, 오토젠, 시멘틱 커널 같은 주요 에이전트 프레임워크의 메모리 스토어, 플래닝 루프, 직렬화 계층에 악용 가능한 로직이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기법이 특히 무서운데요. 대화 턴을 몇 번 넘어간 뒤에 실행되는 지연 인젝션, 멀티 에이전트 환경에서 에이전트끼리 감염을 퍼뜨리는 전파, 그리고 세션이 끝나도 남는 영속적 메모리 오염입니다. 두 발표를 묶어보면 AI를 떠받치는 물리 계층과 소프트웨어 계층이 같은 주에 동시에 깨진 셈입니다. 이번 블랙햇에는 3개의 키노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8월 4일 오프닝 세션인데요. 이게 역사적인 자리였습니다. 블랙햇 29년 역사상 처음으로 백악관 국가사이버국장, 시사국장 대행, FBI 사이버국 부국장, 그리고 전쟁부 사이버정책 차관보가 한 무대에 동시에 올랐습니다. 에이전 키언 크로스 국가사이버국장이 먼저 대담 형식으로 AI 시대의 미국 사이버 정책 방향을 설명했고 이어서 각 기관장들이 이걸 어떻게 실행에 옮기고 있는지 논의했습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공격적 사이버 작전, 그러니까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치는 작전의 역할 확대를 공개석상에서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정책 발표나 새 프레임워크 공개는 없었습니다. 방향 제시 성격의 세션으로 보는 게 정확합니다. 두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 에이전틱 시큐리티 조직의 데이비드 웨스턴입니다. 제목이 더 엔드 오브 레어, 희소함의 종말인데요. 익스플로잇은 원래 만들기 어렵고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어 전략도 귀하니까 드물게 온다를 전제로 설계됐죠. 그런데 AI가 그 전제를 깼습니다. 웨스턴의 처방은 명확합니다. 사후 패치와 탐지에 기대는 방식을 버리고 메모리 안전 언어, 정형 검증, 자동 교정 같은 선제적 전략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애리조나 주립대의 얀 쇼시타이슈빌리 교수입니다. 취약점 연구는 오랫동안 예술, 그러니까 감과 경험의 영역으로 여겨져 왔는데요. 이걸 과학의 언어로 정리하겠다는 시도였습니다. IoT 기기부터 브라우저, 커널, 부트로더까지 수천 건의 취약점을 찾으며 쌓은 방법론을 체계화한 발표였습니다. 새 키노트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공격 비용이 무너졌고 정부도 산업도 학계도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위에서부터 보시면 AI 관련 브리핑 비중이 여러 트랙 중 하나에서 전체의 29%를 차지하는 단일 최대 주제가 됐습니다.
연구의 표적도 기반 모델에서 자율 에이전트와 프레임워크 런타임으로 이동했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데이터 마이너 보고서를 보면 조직의 중앙값 패치 소요 기간이 32일에서 43일로 늘었습니다. 34% 증가한 거죠. 그런데 같은 기간 공격자의 브레이크아웃 타임, 그러니까 최초 침투 지점에서 옆으로 확산하기 시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0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방어는 느려지고 공격은 빨라진 겁니다. 이게 올해 블랙캣 전체를 관통하는 숫자입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데이터도 인상적인데요. AI 에이전트가 촉발한 탐지 단서가 사람이 촉발한 것보다 2.5배 많았습니다. 방어 쪽에서도 AI가 이미 주력이 됐다는 뜻이죠. 클라우드를 노리는 사이버 범죄는 171% 늘었고 디바이스 코드 피싱은 월간 기준 15배 폭증했습니다. 트러스트미 데이터를 보면 인보이스 사기가 작년 상반기 119건에서 올해 597건으로 5배가 됐습니다. 마지막 행이 상징적입니다. 작년까지는 정부기관이 개별 세션에 나오는 정도였는데 올해는 백악관과 시사, FBI, 전쟁부가 동시에 키노트 무대에 섰습니다. 이 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공격 측 지표는 전부 나쁜 방향으로, 방어 측 지표는 전부 느린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번 블랙캣에서 한국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 발표를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디미트리오스 발사마라스와 모바일 해킹랩의 켄 게넌이 삼성 갤럭시 단말의 3단 취약점 체인을 공개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작년 10월 폰투온 아일랜드 대회에서 이 취약점으로 갤럭시 S25를 해킹해 $5만 받았는데요. 이번에 그 전모를 공개한 겁니다. 왼쪽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1단계, 피해자가 악성 광고나 메신저로 온 링크를 클릭합니다. 이때 첫 번째 취약점으로 삼성 멤버스 앱이 공격자 사이트에 연결됩니다. 2단계, 그 사이트가 삼성 멤버스를 통해 삼성 계정 앱을 열게 만들고 두 번째 취약점으로 계정 앱을 다시 공격자 사이트로 유도합니다. 3단계, 여기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취약점을 써서 삼성 계정 앱이 빅스비를 호출하게 만듭니다. 연구진 설명이 재밌는데요. 빅스비에는 특별한 진입점이 하나 있고 삼성 계정 앱이 그 연문 열쇠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4단계가 핵심입니다. 빅스비에는 캡슐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앱 안에 숨어있는 미니 서버 같은 건데요. 사용자가 음성 명령을 하면 빅스비가 그걸 번역해서 캡슐에 넘기고 캡슐이 실제 작업을 수행합니다. 캡슐은 앱 기능을 직접 제어할 수 있어서 삼성은 원래 빅스비만 캡슐과 대화하도록 제안해뒀습니다. 그런데 연구진이 이 인프라를 리버스 엔지니어링해서 빅스비가 여러 캡슐을 악의적으로 쓰도록 만드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5단계, 결과적으로 시스템 권한을 얻습니다. 일반 소비자 기기에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 권한이고 여기서 원격 코드 실행까지 갑니다. 갤럭시 S25, S24, 플립 7에서 재현됐습니다. 다행히 오른쪽 위를 보시면 패치는 이미 끝났습니다. 삼성 멤버스는 작년 11월, 삼성 계정은 12월 보안 업데이트로 막혔습니다. 최신 패치를 적용한 기기는 안전합니다. 다만 패치를 못 받은 구형이나 보급형 단말은 여전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국내 시사점을 짚어보면요. 빅스비의 캡슐처럼 음성 어시스턴트가 앱 기능을 직접 제어하는 구조는 국내 제조사, 통신사, 플랫폼 기업이 아주 널리 쓰고 있는 설계입니다. 이번 연구는 앱과 앱 사이의 권한 위임 사슬이 어디서 무너지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례라서 AI 어시스턴트를 자사 서비스에 붙이고 계신 곳이라면 반드시 참고하실 만합니다. 참고로 이번 행사에서 국내 기업이나 연구자의 브리핑 발표는 공개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연구 트렌드가 국내 산업에 어떤 의미인지 6갈래로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를 비롯한 모바일 진영입니다. 빅스비 체인은 이미 패치됐지만 캡슐 같은 구조에서 앱과 앱 사이의 권한을 넘겨주는 설계 전반을 다시 볼 근거가 생겼습니다. 온디바이스 AI가 확대될수록 이 신뢰 경계 문제는 더 커집니다. 두 번째, 반도체와 AI 인프라입니다. GPU 브리치가 GDDR6에서 IOM MU를 우회했다는 건 하드웨어 레벨 이슈고요. CPU D램과 달리 GPU D램에는 동등한 방어 기술이 없습니다. 차세대 메모리 설계와 데이터 센터 조달 요건에 반영될 사안입니다. 세 번째, 플랫폼과 AI 서비스입니다. 이번에 바이바이 AI라는 발표가 있었는데 미국 3대 소매업체의 AI 쇼핑 어시스턴트를 실제로 레드팀 해킹해서 가드레일을 뚫고 고객 데이터를 빼내고 구매 흐름까지 조작한 사례입니다. 검색이나 커머스, 메신저에 AI 어시스턴트를 붙이신 곳이라면 정확히 같은 표적 구조입니다. 네 번째, 금융권처럼 망분리 규제를 받는 곳입니다. AI 브라우저와 에이전트 도구 도입 정책을 미리 명문화해 두셔야 합니다. 제니틱 원고는 아주 단순합니다. 업무 계정으로 AI 브라우저에 로그인하지 마라. 그리고 패스타키 연구는 패스키조차도 이미 감염된 단말에서는 무력하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다섯 번째, 통신과 인프라입니다. 유닛 42 데이터를 보면 커맨드 앤 컨트롤 연결 시도의 23.17%가 DNS를 거치지 않고 IP로 직접 붙습니다. 도메인 기반 탐지에만 의존하는 관제 구조라면 아웃바운드 IP 검증 계층을 추가하셔야 합니다.
6번째, ASI와 MSP, 개발 조직입니다. MCP 서버와 스킬 파일은 이제 NPM이나 PyPI와 같은 급의 공급망입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확인한 것만 AI 프레임워크 패키지 131개가 오염됐습니다. S반 범위를 AI 스택까지 넓히셔야 합니다. 이제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할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세 갈래로 나눴습니다. 먼저 이번 주에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조직 안에서 누가 어떤 AI 브라우저를 쓰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업무 계정으로 로그인해 있는지부터 파악하세요. 이게 가장 급합니다. 그 다음 에이전트 기능의 기본값, 특히 자동 실행이나 자동 승인 옵션을 꺼두시고요. 삼성 갤럭시 단말은 작년 12월 이후 보안 패치가 적용됐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헌트리스가 RMM 가드를 에이전트 배포 고객 전원에게 무료로 풀었는데 비인가 원격 관리 도구가 실제 공격 경로로 활발히 쓰이고 있으니 검토해 보실 만합니다. 그리고 레이 클러스터를 쓰신다면 외부 노출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섀도우 레이 2.0이 자가 전파하는 대상입니다. 두 번째, 이번 분기에 모니터링할 것들입니다. 드라타의 AI 에이전트 거버넌스는 제한적 출시 상태고 테니엄과 구글 스레트 인텔리전스 연동은 프라이빗 프리뷰입니다. 짐페리움 딥 인사이트는 9월 정식 출시 예정, 비아쿠 DXM은 4분기 예정입니다. 그리고 놓치지 마셔야 할 게 녹화 브리핑이 8월 14일부터 9월 14일까지만 열립니다. 패스 소지자만 볼 수 있으니 한 달 안에 챙겨보세요. 세 번째, 올해 안에 아키텍처를 다시 봐야 할 영역입니다. 에이전트 권한 모델은 반드시 탈취된다를 전제로 다시 짜야 합니다. 탈취됐을 때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거기에 필요 없는 권한을 전부 걷어내는 방식이죠. S밤은 AI 프레임워크와 MCP 서버, 스킬 파일까지 포함하도록 넓히시고요. 아웃바운드 통제는 DNS 기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건 좀 아프실 수 있는데 패치 종결의 정의를 바꾸셔야 합니다. 비카리우스 조사에 따르면 조직의 50%가 제스캔 검증 없이 티켓 종료나 리스크 수용만으로 종결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9%가 이미 알고 있던 취약점으로 사고를 겪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번 블랙캣 USA 2026을 전체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저는 별 5개 만점에 4개 반을 드리겠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연구 품질과 시의성은 만점, 정책 연계는 4점, 방어 측 성과는 3점입니다. 성공 포인트부터 볼게요. GPU 브리치, 플리즈픽스, 제로데이 엔진, HTTP 터미네이터. 이 4가지는 각각 따로 놓고 봐도 해당 분야의 방향을 바꿀 만한 결과입니다. 특히 포트스이거 캐틀의 연구는 AI가 알려진 버그 유형을 찾는다. 에서 AI가 새로운 공격 기법 자체를 발명한다. 로 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정말 인상적이었던 건 구성의 정교함입니다. 키노트는 공격 비용의 붕괴를 말했고 연구 발표는 자율 취약점 발견을 실증했고 같은 주에 나온 산업보고서들은 방어 속도가 오히려 느려졌다는 데이터를 내놨습니다. 세 조각이 하나의 논지로 딱 맞물렸어요.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방어 연구가 공격 연구를 명백히 못 따라갑니다. 가장 실전적인 답변이었던 로블록스의 다층 샌드박스조차 사고가 난 뒤에 만든 것이었고요. 플리즈픽스에 대한 벤더들의 대응 로드맵은 행사 기간 내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포레스터는 현행 어떤 AI 규제도 자율적 의사결정을 다루지 못한다고 지적했는데 문제 제기만 있었지 대안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 아쉬운 건 국내 기업이나 연구자의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고 삼성은 연구 대상으로만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6개월에서 1년을 보면요. 에이전트 보안이 독립된 제품 카테고리로 확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제니티 스트라이커 레짓 드라타 그리고 1억 1,300만 달러를 조달한 오닉스까지 포지셔닝을 마쳤거든요. AI 브라우저의 기업 도입에는 정책적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취약점 공개량이 폭증하면서 CV 생태계 처리 부하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년 30주년에 기대하는 건 하나입니다. 올해가 공격이 싸졌다의 해였다면 내년은 그래서 어떻게 막았는가 이 데이터가 나와야 합니다. 오늘 블랙캣 리뷰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